2번 볼게. 2번. 일단 그 CISG에서 규정하는 청약. 자, 여러분 이제 CISG 청약과 승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신용장도 똑같거든요. 제발 신용장 물어보면 UCP에서 말하는 것만 좀 쓰고요. 청약 승낙 쓰러 가면 CISG에서 말하는 것만 좀 쓰세요. 일단 CISG 청약, 그러니까 청약이라고 했을 때요. 이 교재가 이제 구분이 안 돼 있잖아. 청약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다 나와 있죠. 그럼 문제에서는 분명히 CISG를 기준으로 쓰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청약에 대해 뭔가 많이 쓰기는 했는데 CISG 내용이 아닌 게 더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막 청약의 종류도 막 쓰고 막 이상한 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어디까지가 딱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지 딱 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CISG 청약과 승낙, 그 다음에 UCP 신용장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통지은행에 대해 쓰시오라고 하면은 뭐예요? UCP 없는 얘기가 반일걸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딱 기준을 줬죠. 그럼 뭐예요? CISG가 아닌 건 일단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위에서는요. 뭐 위에는 뭐 아무거나 써야지. 이거는 뭐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뭐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는 거 계약이 성립되며.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제발 매도인이 청약하고 매수인이 승낙한다는 말을 쓰지 마세요. 항상 그 당사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인코텀즈에서 셀러와 바이어가 아닌 수출자와 수입자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골 때리는 거죠. 운송에서 송화인과 수화인이 아닌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골 때리는 거죠. 항상 그 채점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써야 할 용어를 정확히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청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둘 다죠. 셀러가 먼저 내가 물건을 팔겠다고 청약할 수도 있는 거고 바이어가 먼저 물건을 사겠다라고 청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셀링 오퍼와 바잉 오퍼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바잉 오퍼는 다른 말로 오더 주문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건 먼저 거래 제의를 하는 걸 뭐야? 우리는 그 사람을 오퍼러라고 하고, 맞죠? 그다음에 그럼 승낙을 하는 자를 뭐라고 해요? 적어도 승낙자라고 말하진 않겠죠. 오퍼리라고 해야 됩니다. 저 되게 신기한 게요. 승낙 보세요. 오퍼러의 오퍼에 대해 오퍼리 피청약자가 승낙을 한다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 CISG 없는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요. 승낙은 반드시 그 청약을 받은 자가 해야 된다. 그 지금 원문에 피청약자가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해야 될까요? 저기 저는 요즘 이제 베가본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래도 수지보다는 확실히 아이유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안 궁금해요?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뭐 수지를 딱히 싫어한다기보다 저는 그냥 아이유 쪽을 조금 더 선호하고 그 중에 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 소년제가 좀.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유가 뭐 지금은 헤어졌지만 잘됐다. 그 장기하한테 먼저 사귀자고 얘기했다면서. 그러면 아이유가 청약을 한 거죠. 기아야 사귀자 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청약을 오퍼러는 누구예요? 아이유. 그럼 승낙을 할 사람은 누구예요? 지나가던 제가 뭐예요? 오케이 우리 사겨. 이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 승낙은 뭐예요? 청약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한다라는 말에는 뭐예요? 3자가 승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약을 받은 자만이 승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제 청약의 확정성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건 또 계속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CISG 청약과 승낙 나올 때는 제발 매도인이 청약하고 매수인이 승낙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청약은 청약자가 하는 것이고 승낙은 피청약자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말이 들어간 시점에 뭐예요? 여러분들은 기본이 좀 안 된 거, 이런 사소한 실수에서 1점씩 까이다 보면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청약자와 피청약자라는 개념이 먼저 나오면서요. 자, 이제 CISG에 있는 걸 그대로 쓰대요. 잘 보세요. 청약은 반드시 1인에게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특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특정 다수한테도 상관없죠. 그래서 1인 이상의 특정인에게 하는 이제 거래 제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인 이상의 특정인한테 하지 않은 거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불특정 다수한테 거래 제의를 하는 거죠. 그럼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래 제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그 저희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기출 문제에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짓는 그 기준을 쓰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설명하라고 했더니 뭐예요? 청약은 1 이상의 특정인한테 해야 되고 청약의 유인은 불특정 다수한테 한다. 그 이유가 있을 거죠. 그럼 왜 이거는 청약이 될 수 없고 이건 청약이 될까요? 요 1인 이상 요 개념은 뭐예요? 제가 분명히 승낙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오퍼리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1인한테 하던 다수한테 하던 뭐예요? 나한테 그걸 받은 사람만이 승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제가 보세요. 그 다음 주에 예를 들어 소고기 먹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옆에서 그 도원이 와가지고 저도 이러면 안 되죠. 저한테 청약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승낙을 할 수가 있죠. 지나가서 원장님이 와가지고 나도 오케이 막 이러면 안 돼요. 맞잖아요. 자, 그런데 불특정 다수에 대한 건 뭐예요? 대부분 그 찌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전단지 돌리면서 뭐예요? 청약의 유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누가 됐건 나랑 거래를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 찌라시를 나한테 안 받은 사람도 뭐예요? 어딘가에서 주워 와가지고 뭐예요? 나랑 거래를 해줬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예요? 누가 됐건 제발 누군가 나한테 이걸 들고 와서 거래를 하자고 말해줬으면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쪽은 뭐야? 나한테 그 제의를 받은 사람만이 승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거래 이제 사실 널리 퍼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전단지 홍보했습니다. 오늘 밥 먹으러 오세요. 뭐 이런 거 뿌리는 거 있죠. 이거는 뭐예요? 나한테 전단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와서 밥 먹을 수 있는 거죠. 많이 와줬으면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1인 이상의 특정인에게 하는 거래 제의는 충분히 확정이 이런 말씀 안 돼요. 충분히 확정적이고 이제 그 승낙이 있을 시 그 구속된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잘 볼게요. 충분히 확정적이라고 하면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충분히 확정적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물품 매매 계약의 3대 요소가 뭘까요? 물품, 수량, 가격이죠. 자, 그래서 물품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물품은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 저 물건을 팔겠다, 청약할 때 물품은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되고요. 수량과 가격은 뭐예요? 명시적으로 나타내도 되지만 묵시적으로 나타내도 되고, 결정을 위한 조항이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볼게요. 이런 거를 이해를 하면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수량과 가격을 명시적으로, 이게요 항상 명시적으로 할까요? 여러분 그 스타벅스 가가지고요 아메리카노 한 개 4,500원에 주십시오라고 청약합니까? 그게 제일 깔끔하죠. 아메리카노라는 물품을 표시했죠. 청약하는 거잖아요. 저거 나는 사고 싶다. 그다음에 수량과 가격을 뭐예요? 한 개를 4,500원. 그러면 너무 명확하죠. 하지만 대부분 뭐라고 해요?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합니다. 물품 표시했죠. 수량과 가격은요? 아무 말 안 하면 뭐예요? 한 개겠죠. 저번에 아무 말 안 해서 저 그 10개인 줄 알아서 10개를 해옵니까? 아무 말도 안 해서 저 팁 주는 줄 알아서 25,000원 주세요. 그럽니까? 아니죠. 아무 말도 안 하면 뭐예요? 수량과 가격은 뭐예요? 수량은 한 개. 가격은 뭐예요? 표에 적혀있는 가격으로 구매하겠다는 묵시적으로 나타내는 게 되는 거죠.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 편의점 가서 담배 살 때 뭐예요? 저 88이라고 해서 저는 담배 안 피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 88 요즘 없어요? 있죠. 있다니까요. 그 디스도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 무슨 근데 88 보고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세요? 추억이 있으세요? 가서 뭐요? 그 88 주세요 그러죠. 88 한 개 얼마에 주십시오라고 말 안 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물품은 표시해야 됩니다. 가서 뭐요? 담배 주세요, 커피 주세요 아니죠. 그래서 물품은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수량과 가격은 명시적으로 나타내도 되지만 이제 그 묵시적으로 나타내도 되고 결정을 위한 조항이 있어도 된다는 게 뭐냐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결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식당 예약을 하면서요. 예를 들어 이제 그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의 단체 예약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요? 저 일단 대충 그 방 2개 예약할게요라고 하면서 맞죠? 고기를 예약할 겁니다. 물품은 지정했죠. 수량과 가격은 뭐요? 수량은 그날 아침에 우리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
그다음에 가격은 뭐예요? 출근하는 숫자에 따른 할인 금액이 결정되겠죠. 그럼 뭐예요? 일단 수량과 가격은 그날 아침에 오는 숫자와 그 가격으로 결정할게요라고 하면은 뭐예요? 수량과 가격은 뭐예요? 말은 안 했지만 뭐예요? 결정을 위한 조항이 있잖아요. 그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인 이상의 특정에게 하는 거래 제한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이제 그 승낙이 있을 시 이제 그 구속된다라는 그런 청약자의 의사 표시가 있으면 되며 충분히 확정적이란 물품을 표시하고 수량과 가격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지정하거나 아니면 결정을 위한 조항이 있으면 돼.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겠죠. 암기 안 했는데 막 자연스럽게 외워지죠. 사실 저는 암기했거든요. 자, 다음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 거래 제의는 반대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까지 해서 이제 요건을 잘 써주시고요.